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프랑스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1차 대전 이후로 겨우 20여 년 만에 일어난 재경기, 흡사 데자부와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세부 내용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독일군이 들고 나온 것은 낫질 작전! 아르덴의 험준한 산림지대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프랑스의 허점을 제대로 찌를 수 있었습니다. 참호전의 늪에 빠져 무한정 늘어졌던 1차 대전 때와는 달리 모 아니면 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도박수였죠. 그런데 작전 시작하자마자 이거 뭔가 도인 것 같아. 독일군 기갑사단들의 거대한 대열이 아르덴 숲 한복판에서 교통정체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발각된다면 전쟁 시작하자마자 쥐지쳐야 될 각이었어요. 독일군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발견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꾸역꾸역 전진하는 것뿐이었는데 독일의 걱정과는 달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근성으로 아르덴 숲을 돌파하는 동안 프랑스군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르덴 숲 돌파하냐 못하냐가 나칠 작전의 가장 큰 맹점이자 성패의 분기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성공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저 개꿀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주력을 위아래로 쌈싸먹으며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니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1차 대전 때 승리했던 경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군 총사령관이었던 인물이 모리스 가물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차 대전 때 기가 막힌 전공을 세우며 별까지 달았던 명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뽕에 너무 취해선지 요즘 메타를 못 읽고 삽질을 계속한 거예요. 전쟁의 준비 단계부터가 오판이었습니다. 일단 당시 프랑스의 대전략은 선방어 후 역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다 뭐다 방어에만 몰빵 때리고 선제적인 움직임을 극히 자제했던 거죠. 여기까진 타당한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쟁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고 싶으면 눈에 흙 뿌리고 귀 물어뜯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지노선 깔아놨으니까 독일도 그쪽은 안 건드릴 거다. 당연히 20년 전처럼 벨기에 방면에서 정면 승부를 시도할 거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때문에 아르덴 숲을 돌파해서 온다라는 가능성은 아예 배제해버렸고 실제로 첩보가 들려와도 그냥 기만전술이라고 치부하며 어쩌라고를 시전했죠. 이렇게 스스로 찻대고 폿된 상태로 미드 오픈해준 바람에 독일군 최대 고비가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뭐 선빵 세게 맞았다고 해도 이제부터 잘하면 어떻게든 가능성이 있죠. 아르덴 숲에서 독일의 전차 군단이 쏟아져 나오자 프랑스군도 뒤늦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투도 처발리죠. 이제서야 폴란드 애들이 왜 그렇게 처맞았나를 깨닫게 돼요. 일단 병력 편제가 너무 구시대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이 폴란드에서 전차랑 폭격기 어떻게 운용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럼 이걸 벤치마킹해서 병력을 재편성하거나 하다못해 대비할 방법이라도 모색하는 게 정상인데 가물랭은 그딴 거 없었습니다. 폴란드 개 못하네. 우리였으면 이겼지 하면서 이 변화를 철저하게 무시. 1차 대전 때와 딱히 다를 바 없는 병력 구성을 유지했어요. 여기다 이제 활용점정으로다가 운영체제 차이가 넘사벽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프로이센 시절부터 이미 흔히 말하는 임무형 지휘체계가 전통으로 자리 잡아 있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예하 부대의 구체적인 행동이 아닌 큰 그림, 즉 임무만 하다라고 현장에서는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뒤 나중에 보고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1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선이 고착화된 상태로 총포탄 쏟아붓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이 폭격 개시, 폭격 중지, 돌격 개시, 돌격 중지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 방식이 특별히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전쟁은 뭐다? 야전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전쟁의 속도는 미친 듯이 빨라졌고 독일군의 방식이 사실상 정답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은 폴란드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것을 확신, 아예 모든 전차에 무전기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공군과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였죠. 물론 임무형 지휘라는 것도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긴 한데 독일군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장교 육성에 제한이 걸려 있어서 진짜 초엘리트들만 군에 남아 있었다는 거. 거기다 얘네가 심지어 폴란드랑 노르웨이 한 번씩 갔다 오면서 경험치까지 먹은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진짜 척하면 척, 임기응변이 어나더 레벨이었어요. 반면 프랑스는
그딴 거 없어. 1차 대전 때 하던 대로 그냥 낭만적인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상황 발생하면 일단 상부에 보고부터 하고 명령 내려오면 그걸 바탕으로 작전 수행하는데 심지어 무전은커녕 전령이 오토바이 타고 직접 뛰어야 돼. 이게 길면 이틀씩도 걸렸습니다. 아니 적군은 빛의 속도를 이용한다니까. 이럴 거면 말 타고 다니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그냥 체급만 큰 구식 군대였으니 독일군과 게임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본진을 향한 독일군의 마지막 관문은 뇌즈강. 아르덴 숲을 빠져나온 직후 구데리안이 지휘하는 주력군은 얼타고 있는 프랑스군을 쳐부수며 밤낮 없이 달려서 뇌즈강 동안의 거점 도시인 스당에 도착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프랑스군은 갑툭튀한 독일군 전차부대와 루프트바페의 폭격에 정신 못 차리며 허무하게 스당을 빼앗기고 강한 전역의 다리들을 파괴하면서 뒤늦은 방어에 들어갔어요. 스당을 시작으로 독일군의 각 제대들이 뇌즈강 연안 도시들에 하나둘씩 나타나며 타임어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일의 임무형 지휘 체계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죠. 훗날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게 되는 전차전의 천재 에르빈 롬멜 등판. 롬멜의 제대가 스당 북쪽 벨기에 방면에서 구데리안의 주력군보다 먼저 뇌즈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폭파된 다리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빠른 정찰을 감행. 우라고 하는 도시에서 강 사이에 있는 섬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섬을 사이에 두고 제방이 설치돼 있었고 이쪽을 공략해서 건너편으로 넘어가 교두보를 설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독일군이 길을 쓰고 강 건널 때 그럼 프랑스군은 뭐 하고 있었냐? 프랑스군뿐만 아니라 벨기에와 네덜란드군, 영국의 대륙 원정군, 심지어 폴란드에서 망명한 자유 폴란드군까지 가세해 연합군을 구성. 네덜란드 방면에서 독일과 4대1 영혼의 맞다이를 뜨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쪽을 맡은 독일의 비집단군도 만만치 않은 규모라서 이마저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전령이 직접 오고 가야 하는 시스템이라 정보가 늦게 전달돼. 그래서 롬멜이 뇌즈강에 고무보트 띄우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연합군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지원군을 보내 수습해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여기저기 다 뚫린 상태라 강 이쪽 편에서 독일군 전차들이 매드맥스 찍고 있는 단계였고요. 이쯤 되면 진짜 비상사태죠. 마지막 관문인 뇌즈강이 오픈되고 독일군 기갑전력은 다음 목표인 영불해협을 노리고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전차에 여분의 기름통을 주렁주렁 달고 병사들은 각성제 꽂으며 잠도 안 자고 달렸어요. 경로에 있던 프랑스군은 한층 더 정교해진 독일의 기동전 스킬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롬멜네 부대는 하루 만에 48km, 5일 만에 80km를 진격하는 미친 속도를 보여주면서 유령 부대라고 불릴 정도였죠. 사실상 연합군 전령이 오고 가는 속도보다 독일군 진격 속도가 더 빠른 형국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멀리서 대포 소리 들리면 그냥 아 저기도 당했구나 하면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독일 A 집단군이 말 그대로 낫질하듯 치고 올라오자 연합군 주력 부대들은 양쪽에서 포위당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깔끔하게 포위 섬멸 성공! 정말 그냥 모든 게 독일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잘 풀리다 보니 또 문제가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래도 프랑스인데 폴란드나 노르웨이보다 더 쉽게 밀린다고? 독일군 스스로도 이 전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이게 혹시 연합군의 전략적인 후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히틀러를 포함한 독일군 수뇌부는 선봉의 기갑부대들에게 야야 함정일지도 모르니까 좀 뭉쳐서 가 라며 서서히 진격 속도를 늦추고 보병과 합류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던 마침 영불해협의 근방에 있는 작은 도시 아라스에서 영국군의 역습이 성공하며 롬멜의 부대가 단독으로 고립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유의 빠른 상황 판단과 공중 지원을 통해 큰 피해 없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개전 이래 독일군 최초의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이 연합군 함정론에 힘을 실어주게 돼요. 아 뭔가 너무 잘 풀려서 이상했는데 역시 함정이었네 라며 히틀러는 전방의 전차 부대들에게 즉각 정지 명령을 하달. 이 때문에 거침없이 달리고 있던 독일군은 완전한 포위 섬멸을 목전에 두고 잠시 진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시간의 소강 상태가 기적을 만들어내게 돼요.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들은 이미 대부분 독일군에게 장악된
붕괴된 상황. 그나마 전력을 보존하고 있던 영국군 주력 부대와 프랑스군 잔존 병력들은 퇴각의 퇴각을 거듭한 끝에 됴케르크만을 겨우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만의 대병력은 번번한 퇴각 작전도 없는 상태로 자신들을 구하러 와줄 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독일군의 진격이 일순간 멈춘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독일군 지휘관들에게는 속 터지는 일이었지만 연합군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전시수상 윈스턴 처칠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명 다이나모를 승인하면서 해협 건너 영국에서부터 군함은 물론이고 어선과 요트, 유람선들까지 동원된 수백 척의 구원 부대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30만을 넘는 인원이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이 기적과도 같은 작전으로 영국군은 자국의 핵심 육군 전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히틀러 덕분에 프랑스와 영국을 일타 쌍피루다가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말았죠. 탈출 작전이 마무리된 직후인 6월 4일 됴케르크마저 함락되며 저지대 지역 전부가 독일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영토 크기로만 치면 프랑스 국토의 일부분일 뿐이었지만 전력 피해는 괴멸적이었어요. 무능력했던 가물랭이 해임된 뒤 새로 총사령관에 오른 막심 베이강이 쏨강 일대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독일군의 진격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마지막 희망이었던 영국마저 본토 방어로 노선을 선회한 마당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거센 폭격 끝에 쏨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그 다음 엔강에 전개된 방어선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마지노선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북쪽의 방어선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전황에 별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고요. 그렇게 1940년 6월 14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함락되면서 전쟁은 사실상 독일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6주, 됴케르크가 함락된 지 겨우 열흘 만의 일이었죠. 9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피난을 떠나고 독일군은 마지노선과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프랑스군의 잔당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이 프랑스의 총리로 임명된 필리프 페탱은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통한의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해 20여 년 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던 장소인 꽁피에뉴로 향하는데